대학교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학술제가 있었습니다. 학술제를 보면서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 안에 정말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또 감격스러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도 어떤 생각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진구 교수님 말처럼 엄청난 또 산을 넘어야 되는 부담감에 시달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자아성찰 계속 도제 배움을 하고 있죠? 예, 아마 오늘 선배들의 발표를 보면서 여러분들 안에 많은 생각들이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부담과 짐이 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들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동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산업혁명의 시대에 벤담과 밀이라는 철학자가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 교재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선생님이 좀 더 이 공리주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이 공리주의를 다시 한번 좀 더 잘 설명을 해주고 나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말미의 과제를 선생님이 이 강의를 듣고 올라오는 수많은 질문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적어내실 것 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문제를 보고 삼지선다형이나 사지선다형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질문들을 받겠습니다. 질문들을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정말 잘 써주면 수업이 굉장히 또 밀도 있게 진행되고 선생님이 사실 그 주제 둘의 토의를 위해서 생각해 놓은 질문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올려놓느냐에 따라서 아마 둘의 토의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질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우선 공리주의, 영어로 utilitarianism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리주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부터 먼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utilitarianism이라는 이 영어 단어의 어원은 utility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utility가 무슨 뜻이냐면 유용, 유익, 실용, 유용성입니다. 유용성이라는 게 뭐죠? 쓸모있음이라는 뜻이죠. 쓸모있음. 그러니까 무엇이 쓸모있다라는 게 이제 utility잖아요. 이 공리주의라는 그 윤리설은, 공리주의라는 사상은 결국 어떤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라는 것이 무엇으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냐면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데 얼마나 기여하느냐. 그죠?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데 얼마나 기여하느냐는 어떤 유용성이나 결과에 따라서 그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인간을 이롭게 하는 행위는 옳은 행위,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행위는 옳은 행위, 인간을 이익을 줄이고 불행하게 만드는 행위, 모든 행위는 옳지 않은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뜻이죠. 그래서 이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예요. 결과주의.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의 행동의 동기는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 좋으냐 나쁘냐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동기가. 하지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동기가 아닌 반드시 뭘로 판별이 돼요? 결과로 판별이 돼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자를 배웠습니다. 혹시 독일의 누구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바로 독일의 칸트가 그 행위의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자였어요. 그것을 생각하신다면, 이 공리주의는 칸트와는 굉장히 반대편에 서 있는 철학이라고, 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네. 칸트는 동기를 중요시하는 그런 철학자였다면, 공리주의는 결과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이 칸트와 공리주의는 굉장히 정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철학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리주의가 어떻게 출현을 하게 됐는가? 사실 모든 철학 사상은 그 철학이 출현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어요. 어떻게 출현하게 됐는가? 이거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여러분들 수행평가로 뭘 연구했죠? 네, 그래요. 산업혁명을 연구했죠.
이 공리주의를 우리가 책에서 읽었지만 공리주의를 주장했던 벤담과 밀이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냐면 바로 산업혁명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대적 배경은 바로 산업혁명의 시대였다. 산업혁명의 시대.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철학이나 모든 사상은 어떤 시대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사상들이 출현하잖아요. 공리주의가 어떤 시대라고요? 산업혁명의 시대. 자, 여러분들, 산업혁명의 시대를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로 공부를 하면서 그럼 산업혁명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입을 열어 두레와 붐바스틱 두레가 아주 굉장히 잘 수행평가를 성공적으로 잘 조사를 해주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입을 열어 두레와 붐바스틱 두레가 수행평가했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산업혁명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죠?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졌고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결국 부자, 자본을 가진 부르주아와 자본을 갖지 못한 프롤레타리아의 두 계급으로 사회가 그렇게 양분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지요. 그러면 공리주의라는 건 결국 이렇게 산업혁명으로 일어난 문제들을 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출현한 것이 바로 공리주의예요. 자유주의적 방식?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유주의적 방식이라는 건 뭐냐? 바로 인간의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이 바로 자유주의적인 방식이에요. 다시요. 자유주의적 방식이란 인간의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권리가 어떤 경우에도 침해받으면 안 돼요. 인간의 권리는 절대 보호받아야 될 중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행동의 방식도 자유주의적 방식이라는 거 하는 것을 인간의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자, 시대적 배경이 산업혁명의 시대였다면 이 공리주의라는 사상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모든 철학은 항상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에서부터 출발해요. 자, 우리 여러분들 계속 르네상스 이후에 많은 철학자들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인간을 어떤 관점으로 보지? 이 질문에 항상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헤겔은 모든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로 보았다. 그렇죠? 그에 반해서 루소는 인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칸트도 마찬가지죠. 헤겔도 그래요.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헤겔 이후에, 헤겔은 굉장히 좀 악하다고 봤지만 헤겔 이후에 우리가 배웠던 그 철학자들을 떠올려 볼까요? 루소도 그렇고 칸트도 그렇고 헤겔도 그렇고 인간을 공통적으로 어떤 존재로 보냐면 악한 존재로 봐요? 선한 존재로 봐요? 선한 존재로 봅니다. 선한 존재로. 이렇게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 인간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의 흐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낭만주의라고 불러요. 낭만주의. 이 낭만주의는 바로 인간성에 대해서 끝없이 신뢰하는 낙관주의적 태도를 가리켜요. 인간성에 대해서 끝없이 신뢰하는 낙관주의적인 태도를 바로 낭만주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본 벤담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이 인간성에 대해서 무한하게 신뢰하고 있었어요. 인간은 선한 존재예요. 착한 존재. 그래서 이 사람이 쾌락을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주 그런 저급한 이런 쪽으로 무한히 빠지지 않고 인간은 굉장히 선한 존재여서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않아야 될 추구해야 될 쾌락과 추구하지 말아야 될 쾌락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 또는 밀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또 해석이 되는데 그것은 이따가 밀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공리주의를 주장한 두 명의 학자를 우리가 봤습니다. 바로 벤담과 밀이죠. 그럼 먼저 벤담부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레미 벤담, 영국의 철학자죠. 자, 이 영국의 철학자는 공리주의의 기초로 유용성의 원리, Principle of Utility라는 이 유용성의 원리를 내어놓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인간의 행위는 쾌락은 늘리고 고통은 줄인다.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인간은 쾌락은 늘리고 고통은 줄이기 위해서 행동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유용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런 원리를 내세울 수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행위자 및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는 사람 및 그 행동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행복을 늘려야 돼요. 다시요. 예, 인간의 행위가 옳다. 옳은 행위는 뭐냐면 그 행동을 하는 사람과 그 행위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 결과를 드러낸 행동이 바로 옳은 행동이다라고 벤담은 보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벤담이 보기에 인간은 어떻게든 행복은 늘리고 고통은 줄이는 이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옳은 행위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벤담도 보면 결국 이 자기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행동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 행복의 범주를 늘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리주의는 다분히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기보다는 집단적, 대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벤담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밀을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밀을 이야기할 때 책에는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 밀이 인간에 대해서 중요하게 전제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라고 정의한 학자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배운 그리스의 철학자 딱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죠. 자, 이 중에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라는 말을 한 사람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벤담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낭만주의적 경향, 즉 인간에 대해서 무한하게 신뢰하는 존재다라고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 대한 신뢰가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라는 전제와 만나면 인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요. 인간은 사회성을 자연스러운 특징으로 가지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존재? 첫 번째,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존재다. 밀은 인간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보고, 두 번째, 인간의 양심은 사회성이 가장 자연스러운 특징이기 때문에 인간의 양심은 나 한 사람의 이익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사람의 이익을 존중하도록 우리 양심이 요구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양심이 요구를 하더라. 예. 그러니까 밀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간이 모든 사람의 이익을 당연히 쫓아가는 사람, 당연히 쫓아가는 존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책에서 봤지만 벤담이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했다면 밀은 질적 공리주의. 우리 배대보다 고소가 낫다. 배대보다 고소가 낫다. 뭐였죠? 배고픈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선생님이 그 얘기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친구가 이 질문을 했었죠? 그럼 쾌락의 질적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네, 밀은 이 쾌락의 질적 차이를 구분한 방법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두 가지 쾌락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한 모든 사람 또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 선택된 것이 보다 바람직한 쾌락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에 상관없어요. 양에 상관이 없이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이거는 굉장히 적은 양의 행복이야. 되게 적은 양의 행복이라는 걸 알아. 아는데도 사람들이 이거를 선택을 한다면 양이 많으냐 적으냐에 상관없이 이거는 마땅히 바람직한 쾌락이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밀은 인간의 사회적인 존재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인간들 사이 공통적인 어떤 그런 기호, 좋아함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것을 바라는 존재다. 그래서 밀은 행복과 만족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봐요. 다시요. 밀은 행복과 만족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숙제는 자, 질문들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